네, 확실히 이란 대 이스라엘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겠지만 또 연구원님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네. 전망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타임라인을 또 말씀을 우선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뭐 같아서. 한번 해야 돼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 저희 장 직전에 저희 방송 직전에 이스라엘 이란 공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예.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시설이나 군사시설, 연구원 등 이란의 수뇌부를 몰살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이란이 또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이런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이란이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파괴하면서 보복 공격을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알았지만 우리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날에 또 이스라엘 공격은 또 훌륭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저 그 한마디 보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소린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진짜 네. 물론 이란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핵을 만든 것도 뭐 잘못이지만 근데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선제 공격을 했는데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너무 좀 들더라고요. 비인간적인 발언이 그쵸, 나왔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또 이란이 보복을 하고 난 뒤에 또 이스라엘이 다시 또 공격을 했습니다. 예. 네,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장 큰 에너지 가스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요. 뭐 이란은 세계 최대 에너지 가스 시설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을 하면서 한때 가스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란의 가스 생산의 핵심이면서 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이란의 어떤 원유 생산 시설까지는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여기 또 가스 쪽은 또 타격을 했군요.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네, 가스는 건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턴을 나눠서 주고받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크고 작은 지금 미사일이 그렇죠. 올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총리 중에서 한 번도 이란의 가스 시설을 공격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타냐후가 또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완전 아예 몰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뭐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그 네네. 정도로 지금 진심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방사능 때문에 보니까는 일부 핵시설이 터지다 보니까 방사능 유출도 걱정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는 그냥 전쟁이 아니고 방사능가 유출되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했지만 트럼프가 뭔가 얘기하는 게 약간 비인간적인데 저는 거기서 읽었던 대목이 뭐냐면 알고 있었다 자기는 그쵸. 라는 걸 시인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획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 사주를 한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요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확실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그렇게 그렇죠. 공세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설이 때문입니다.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거의 지금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지금 저지를 하고 있지만 이 이유에는 지금 네타냐후의 내부 정치적 개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내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네타냐후 정치 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란을 공격하기 직전에 지금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히레디 징집이라는 의회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히레디 징집이 무엇이냐면 제가 잠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초정통 유대교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는 지금 세금과 병역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쟁왕 네타냐후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이 히레디에게 혜택을 그만 줘야 된다. 그리고 징집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게 굉장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13일에 저희가 전쟁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일 날 지금 부결이 되면서 이 6개월 동안 이 네타냐후는 지금 시간을 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지금 네타냐후는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뭔가의 결과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사진에 보는 게 히레디거든요. 네, 저희가 또 지난 그 뉴스에서 모자. 보면 수염, 그다음에 옆머리 딴 거. 그게 요런, 히레디의 이게 히레디인데 그 히레디가 보니까 그 군대를 안 간답니다. 저는 지금 진짜 놀란 게 군대 안 가기 이스라엘 때문에. 그 남자도 다 가죠 군대. 남녀 다 가잖아요. 가는데 네. 이분들만 안 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분들을 그 보호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약간 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 히레디가 군대를 안 가는데 이 히레디는 군대를 안 갈 뿐만 아니고 아예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나라 돈을 주거든요. 예. 주는 단체들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더 커지면 어려운데 이분들이 인구가 130만 명까지 커져 있답니다. 군대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얘기죠? 네, 고민이 좀 많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초반에는 사실 이 법이 잘 만들어진 지가 한 70년 정도 됐는데 초반에는 한 100몇 명에 몇백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집단이 또 다산할 정책을 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제 세금 혜택이나 병역을 이제 혜택을 줄 수 없다라고 내부에서도 그러네요.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히레디의 정적으로 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금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좀 6개월 동안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야, 이게 어렵겠네. 근데 제가 보기에 히레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거리를 없애자는 건데 이란을 아예 말살시켰다는 생각한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럼 전쟁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솔직한 얘기로 이란을 말살하는 게 되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게요. 저는 거기서부터는 조금 공감이 안 되는데 되네요. 네타냐후가 뭔가 좀 본인의 어떤 물론 단점이 있지만 과연 이란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너무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 어쨌건 아까 했지만 히레디의 지원을 받는 그 단체를 무시하고서는 현재 정권 유지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저는 놀란 게 아니 이스라엘 하면 모든 분이 군대 가는 분은 알았지만 히레디가 군대 안 간다? 놀랐어요 저는. 예, 그러게요. 예, 놀랐죠. 예. 예. 근데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계속 군대에 안 가게 하려면 아예 전쟁을 크게 내서 예. 군대 관리를 없애줘야겠다라고 없애야겠다. 생각하는 예, 예. 것 자체도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다 그 이유가 있겠죠. 내부 사정들이 있겠죠. 예. 뭐 일단 그렇게 해서 뭐 네타냐후 입장에서 시간을 벌었다고 하니까 이들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의도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이 네. 최악의 시나리오로 끌고 갔을 때 우리가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뭐 호르무즈를 닫을 수도 있다. 네. 요거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이란에서도 지금 마지막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격화된다고 하면 이란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첫날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닫으면 이란 스스로도 경제적 파산이 온다라고 그쵸,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국의 압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석유가 그쪽의 해협의 길을 90%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서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쟁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JP모건이 만약에 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지금 현재 배럴당 70달러인데요. 지금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수라고 하는데 자폭인 거죠. 그렇죠. 같이 죽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이나 부산을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사실상 거죠. 예.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네. 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부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반은 이란이고 반은 또 오만 건데 반이 닫혀도 반은 또 다닌대요. 5만 원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 이미 중국이 약간 눈치를 주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중국을 과연 거스를까 이란이. 중국까지 지금 본다고 적으로 그러면, 만들면 예, 이란 안 진짜 되죠. 갈 데가 없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이란에 오는 공사품의 90%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만약 공사품이 닫혀버리면 옷도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려우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자해하지 않고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과연 자해할까 한다고 그러면 별로 안 하겠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부사장님께서 예. 이란이 들고 있는 카드가 사실 지금 많지가 않다. 그렇죠. 예. 카드가 많지 않고 예. 미사일도 반 썼기 때문에 반 남겨놔야지 나중에 쓰지 않겠습니까? 본다고 그러면 지금 방사안으로 보거나 뭘 봐도 어려울 것 같다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알겠지만 본인 자해만큼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끝나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좀 끝나지 않으면 좀 더 이어지면 이어지겠지만 지속한다? 그럼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뒷배가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금 뭐 걱정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선택지가 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에 주목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면서 뭔가 조금 전쟁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푸틴 위에 여러 중재자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고 언급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따라서 복잡해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복잡해졌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본인 자신이 평화 대통령이 된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좀 전 세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에 또 몰아넣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동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을 컨트롤을 잃었다라는 또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경제 그리고 국내 정치적 기반 등 이런 복합적 변수가 지금 내년 중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얻는 게 있으니까 시작을 하기는 했을 텐데 지금 막상 이게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애써 잡았던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인의 계획이.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게 될까요, 부사장님? 일단은 선택지가 없죠. 전쟁을 그만하게 해야겠죠. 근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선물 안 받습니다. 선물이 오히려 플러스 반전했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긴 게 아니고 짧은 악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만 만약에 두 국가만 화해하면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 떨어질 거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트럼프가 아마도 아시겠지만 너무 넓은 전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마무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말 사이에 조금은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있죠. 이렇게 조금씩 누그러뜨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수 선물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원님도 요 상황들을 우리가 쭉 타임라인을 짚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유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덕분에 트럼프의 말대로 드릴 베이비 드릴 또 약간 너무 왜냐면 기존에 이제 여태까지 지금까지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쵸. 너무 하락을 해서 이제 그 생산을 좀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혜택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정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G7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충분히 또 대화를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억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이란이 먼저 공격했을 때 그때 며칠 안 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셔갖고 지금 전쟁이 터지면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실제 중동전은 빨리 끝납니다.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아마 걱정보다 더 빨리 끝나거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럴 때 또 우리 포모들이 주식을 대거 매입했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닌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렇죠.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항상 우리가 가져가는 상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시장 분위기 좀 좋아지려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리고 또 유가가 계속 낮은 구간에 있다가 갑자기 튀면서 이제 시장에 긴장 상태와 걱정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다시 역사적으로 되돌려 보자면 1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상황이 분명히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각 나라마다 신경 쓸 수 있는 카드랑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이게 막 한 달, 두 달씩 이어지는 그런 장기화되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쪽으로 많이들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도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이 이슈가 가장 크게 시장을 좀 기분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시간대 심리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만 전쟁이 아니었으면 또 증시가 또 올라갈 수 있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6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60.5로 5월 52.2와 또 시장의 예상치 53.6을 또 크게 상회하면서 2024년 12월이라고 하면 트럼프 초기였었죠. 그때보다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관세 발표로 소비자 심리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타코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관세 충격에 벗어난 듯합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심리 지수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온 거는
결국 그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 관세 네. 그렇죠. 예, 물려줬기 때문에. 네. 관세가 거의 완화가 됐죠 지금은. 네, 그죠?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크게 저희가 관세 신경을 쓰지 않고 증시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관세 이슈에.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뭐 1년 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6.6%였는데 이번 달에 5.1%로 또 급락을 했고 하지만 뭐 장기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뭐 4.2%에서 4.1%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워낙에 분위기가 좀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심리 지표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기는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 심리 지표라고 했지만 굉장히 컸죠 중요도 컸는데 네. 오히려 만약에 이게 평상시였으면 제가 보기 한 1, 2% 급등 나올 수 있었을 수치였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못 나왔다는 게 아쉽고 일단은 그 트럼프의 관세는 위험은 끝난 게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어차피 뭐 중국이 남아 있는데 중국 뭐 했지만 어쨌거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관세에 영향 없을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아마 떨어진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전쟁 이슈라든지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근데 또 가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또 강성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 이렇게 쿵쿵 거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런 긍정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면요.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마존과 월마트, 뭐 미국 대형 유통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으로 지금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또 이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뭐 주가가 4%에서 5% 급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항공사나 익스피디아닷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대형 유통사들이 지금 고려하는 이유에서는 매달 수십억 달러, 매년 수십억 달러로 나가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절감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무너진다라는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진짜 월마트랑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네.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무너질 수 있겠죠.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다음에 그 교환해서 거래한다 그러면 거래할 때 만약에 수수료 깎아주면 소비자한테는 약간 비용을 깎아주면 저도 할 것 같은데요. 바꿔서 할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카드사의 매출이 많이 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카드사의 수수료는 좀 넘어가다 생각 들거든요. 당연히 뭔가 좀 혜택이 있으면 옮기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그만 포인트도 움직이는데 예. 당연히 움직이겠죠. 네.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한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월마트랑 아마존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워낙에 그렇죠.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가는 오프라인 매장이랑 가장 많이 쓰는 온라인 스토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결제 시장의 혁신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보고 있는데요. 최근 지니어스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지금 미국의 결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또 재편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카드 비자가 급락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을 했고 또 시가총액 600억 달러 이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월가에서는 이것을 또 과도한 우려라고 매수의 기회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클레이즈나 미즈오나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를 또 매수 의견을 상향을 하고 또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는데요. 예. 소비자 결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적 한계와 규제 변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일 뿐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좀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오히려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또 서클의 주가가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서클은 계속 급등을 그렇죠. 하고 이제 하루는 네.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200% 이상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관련 결제주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핀테크의 세상이 오기는 온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또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관이 있겠죠. 네. 지금 뭐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또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상당수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인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화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전 세계의 통화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쭉 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서 달러의 강세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결제 시스템도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아성을 과연 무너뜨릴까? 사실 아직 현실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데 부사장님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시간 지나면 월마트, 아마존 등이 스테이블코인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려면 당연히 국채 매입을 더 동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 네.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 동행 카드 아십니까? 기후 동행 지역 카드. 기후 동행 카드. 예, 그게 이제 네네. 지역 카드인데 네. 이용하면 훨씬 더 적은 금액 이용하는 거니까 맞아요. 금방 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면 이건. 그래서 지금 약간 비자 마스터카드 뭔가 좀 아니라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마트, 아마존뿐만 아니라 충분히 다른 기업도 이용할 것 같다. 스테이블코인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진짜 사실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만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됐어요. 저희 생활에 또 직접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맞습니다. 이제 좀 이제 알아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마침 서클 상장도 했죠. 국내에서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 계속 나오죠. 이러니까 이제는 확실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게 생각했다가 금칫 이렇게 다가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메타 플랫폼스의 스케일 AI 인수입니다. 스케일 AI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스케일 AI가 메타가 최근 AI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스케일 AI를 약 20조 원에 초대형 인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스케일 AI는 현재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게 굉장히 큰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예. 네, 스케일 AI가 하는 역할이 데이터 라벨링인데요. 데이터 라벨링이 무엇이냐? 네. 저희가 이제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이 손으로 뭐 강아지면 강아지 따로 다 얘는 입력을 강아지야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네. 사과면 사과 이렇게 입력을 시켰는데 이 스케일 AI의 역할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자동적으로 이름표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 그럼 꼭 필요한 그런 AI 발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툴이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양질의 데이터나 정확성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네네. 지금 스케일 AI가 인수하면서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또 같이 메타가 AI 슈퍼 인텔리전스 연구팀으로 최고 책임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소식을 듣고 고객사였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경쟁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다음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분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스케일 AI 창업자이고 CEO입니다. 예. 네, 이분이 언제 유명해졌냐면 올 초에 딥시크 사태가 났었을 때 관련해서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타가 됐는데 아직 28살이고 네? 28살? 네, 아직 28살이고 지금 현재 가장 부유한 20대라고 합니다. 28살이 만든 회사가 지금 5조 원이요? 19조 원. 네. 50조 원이요? 20조? 네, 20조 20조 원에 이제 팔리는 거죠? 이번에 네, 네. 팔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네. 우리 앵커도 사람, 네.
저도 사람 라벨이 되는데 이쪽에다는 이제 뭐 요정이 아니고 이분도 사람에다가 딱 라벨을 달리는 그렇죠. 분이에요. 여자. 그런 걸 아, 되기 예. 때문에 네, 네. 그게 상당히 높은 기술이래요. 그러게요. 근데 바로 이 기술을 이 기업이 갖고 있다. 네, 네, 기술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라마를 갖고 있는 메타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욕심내는 게 이쪽에 있는 맨파워를 노린 것 같아요. 맨파워. 네, 인력이죠? 맞습니다. 네. 이 인력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합체가 되면서 이 기업의 주요 핵심 인물도 같이 메타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네. 네, 경쟁사 위에서 이제 메타가 뭐 적극적으로 지금 시너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AI 결정적인 해라고 또 규정을 하면서 600억 달러 이상의 AI 투자 계획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인해서 지금 연말까지 또 초대형 뭐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GPU를 또 130만 대 이상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야, 이래서 부모님이 공대 가라 그럴 때 공대를 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AI 공부를 좀 더 하고 컴퓨터 공학과를 갔어야 됐는데 기술인가요? 괜히 제가 기술 방송을 배워- 하고 싶어가지고 문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역전당했네요. 알렉산드르 왕한테.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만약에 이제 후발 주자인 이 메타가 네. 제미나이 챗GPT 이길 수 있다 이걸로 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네요. 두고 봐야겠지만 충분히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도 기대가 크고 월가 기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잘 되면 정말 잘 되면 1등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 네네네. 지금 우려가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인재 유출 이슈 같은 경우나 네. 또 그리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지금 언어 모델이 약하다라는 맞아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이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를 달고, 그러니까 챗GPT를 달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구글은 자체적으로 제미나이를 끌고 왔고, 메타는 사실 아니 그냥 뭐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같이 예, 쓰면은 예, 잘 맞아요. 되겠지 예. 싶었는데. 자체적인 AI 시스템이 스케일 AI와 함께 완전히 이제 뭐 쓰리톱 체제로 가는 거네요. 예. 뭐 이걸로 인해서 뭐 데이터 품질로 인해서 또 뭐 경쟁력도 확보를 하게 되는 또 그 속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큰 틀에서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관세라든지. 근데 그런 걸 계속 뚫고 AI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사고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애플이 안 하냐는 거죠. 애플이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우리 금쪽에 그게 또 애플 이제 나왔네. 애플이 돈도 충분한데 불구하고 이런 걸 왜 인수 안 그죠.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얘기로 좀 네. 답답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빅7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 칩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업으로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가요?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예, 이러다가 그렇죠. 또 메타가 애플을 추월하는 그런 상황이 설마 올까? 예, 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예, 기대가 더 되죠. 그렇죠. 일단 지금, 메타 예, 입장에서는. 예.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워렌 버핏. 예. 2025년 비밀 주식. 비밀 얘기인가요? 뭔가요? 네, 시크릿입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네네. 어떻게? 저희가 계속 전쟁 이야기, AI 그쵸, 이야기만 그쵸. 하다가 예. 조금 저희가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제 경건해지고 또 아, 투자에 그쵸. 또 이렇게 또 기본으로 존경을 근본으로 담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 분위기를 바꿔서 준비를 해봤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버크셔 해서웨이 13F를 또 공개를 하면서 비밀 주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또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비밀 주식이 무엇일까라는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밀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SC. 비밀 주식을 일단 누가 사면 주가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몰래 사고 싶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주식인데 지난번에 한번 처부가 처음에 나왔었고 네, 2년 전에 처부를 처부였고, 샀었는데 네. 지금도 그런 비밀 주식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추적은 할 추적 수가 가능하다? 있는데요. 오. 네, 네, 오. 그렇습니다. 추적 가능하다고? 함정이네요. 네, 추적까지 하면 비밀이 아닌데. 네, 추적을 해보면요. 네, 네. 지금 뭐 샀을까 추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S&P 500의 대형사라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상장사일 있을 가능성과 예. 그리고 저희 또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금융주가 이번에 매도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금융주는 아닐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소비자가 또 추가 매수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소비자는 저희가 또 맥주 회사를 맥주 또 회사? 매수했기 아, 맞죠. 때문에 네, 그것은 예. 아닐 것이다라고 하고 또 워렌 버핏의 또 습관인 또 기술이나 헬스케어는 선호도가 또 낮기 때문에 그 섹터도 이제 제어를 하며 네. 이제 산업이나 뭐 제조 분야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이제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제조, 물류, 방산 중에 있을 것이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후보군들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후보 중에서는 처음에는 UPS를 좀 보고 있습니다. UPS요? 네, UPS 좀 재미없어 하시는. 재미없는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재미가 없고 주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네네네. 예전에 한번 보였던 종목인데 UPS가.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예. UPS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핵심 물류 기업으로서 확실한 또 경쟁 우위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강력한 자본 환원 정책과 그리고 또 과거에 또 버핏이 보유했던 이력으로 있어 또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첫 번째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방산 업체 중 가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 팔란티어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 미국 정부와 또 대형 수주를 또 맡고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도 지금 강력한 후보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건설 중장비 리더로서 경기 방어적 성격의 또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고려했을 때 워렌 버핏이 역사적으로 좀 좋아했던 종목들과 겹치는 교집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뭔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한번 작두를 대박이 나는 걸로. 건데. 네. 혹시 오랫동안 또 버핏을 보신 분으로서 어떤 거를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세 가지 유력한 중에? 게 네. 캐터필러가 유력한 게 아닌가. 그나마 거래가 적은 기업들. 거래가 적으니까 남이 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캐터필러가 그런 가능성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캐터필러가 아마 버핏이 이해하는 종목 가장 높은 기업이죠.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해서 저는 캐터필러 보고 있는데 이건 거의 찍기 게임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그 중에 하나. 찍기 어려워 보이는데 하여간 네. 저는 캐터필러. 오늘은 그냥 우리가 코난 놀이 하는 거예요. 네. 추적해보면서. 근데 또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최근에 그 맥주 회사 샀었잖아요. 네,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인가? 네. 예, 맞아요. 그게 원래는 멕시코랑 이제 관세 피해주였다가 그거를 사는 거 보고 이제 관세 피해주로 오히려 수혜주로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캐터필러도 전형적인 그런 관세 피해주 아니었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네, 예. 이 중간에 어떤 예. 대립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워낙 제 버핏이 짧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길게 보게 되면 좋은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캐터필러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머지 로키드 마틴은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전쟁 관련주, 방산주를 또 약간 버핏이 기본적으로 또 버핏의 또 성격과 매입할까 정도 생각이 또 있죠. 예, 이건 알겠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어려워 보입니다. 버핏동은 한 방에 사나요, 분산으로 사나요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자주 예, 많이 자주. 예, 많이, 이렇게 예.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에너지주도 굉장히 긴 텀을 두고 계속 사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만간에 그 비밀 주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오해하실까봐 찾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쵸, 이분 그쵸. 성격이 워낙 장기로 보유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딱히 바로 그 주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처부도 한 1년 동안 한 10% 맞아요, 맞습니다. 올라갔더라고요. 옥시덴탈도 예. 사실 샀을 때 이후에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또 내려왔죠. 예, 오히려. 맞아요. 예, 예, 그런 그렇기 모습 보였고 때문에. 알아도 별로 재미없다는 거. 맞습니다. 항상 뒤돌아보면 버핏 그래 맞았구나 싶지만 그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십사라는 마음으로 또 정성경 연구원께서 분위기 반전 카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맛있는 미국 주식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